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물류센터 감염 확산에 따라 정부가 수도권 다중이용 시설의 운영을 2주간 중단한 데 이어 강화된 등교 지침을 내놨습니다. 수도권 고등학교는 하루에 정원의 3분의 2 이내로,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3분의 1 이내로 등교해야 합니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가 확진 환자가 나온 뒤 건물 폐쇄 직전에 신입사원 면접을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 불감증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총리는 기업의 책임의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이 글로벌 수요 위축에 따른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하락폭이 특히 컸습니다. 반면 소비와 서비스업 생산은 반등했습니다. 미국 50개 주 전체가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완화했지만 경제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실직자만 200만 명이 넘는 등 실업 대란이 10주 연속 계속되면서 4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교육부가 수도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등교 수업 지침 강화 관련 브리핑에서 학교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고등학교는 기존대로 전체 학생의 3분의 2 이내에서 등교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코로나19 감염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급격히 확산하는 상황을 반영해 결정됐습니다. 교육부는 또 기존 등교 개시일은 원칙대로 유지하되 등교 학년과 학급은 시도교육청과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스크 수급 상황이 나아져 다음 달 1일부터 요일별 구매 오부제가 폐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출생 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사도록 한 오부제를 다음 달부터 폐지해 언제든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돼 기존대로 1인 3장 구매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과 유치원생만 일주일에 마스크 5장을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안심하고 수업을 받도록 한 조치입니다. 또 더위에 대비해 얇은 수술용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리고 수술용과 비슷한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를 쉽게 살 수 있도록 민간 유통 물량도 늘립니다.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한 마스크 물량을 기존 생산량의 80%에서 60%로 줄이도록 한 겁니다. 물류센터발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쿠팡의 방역 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YTN 취재 결과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쿠팡 측은 신입사원 면접까지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온 지원자들은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날은 지난 23일. 이어 추가 확진자가 잇따르자 쿠팡 측은 이틀 뒤 직장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직장 폐쇄 불과 몇 시간 전 물류센터 건물 안에서는 신입사원 면접이 진행됐습니다. 집단 감염 우려가 제기됐지만 건물 출입을 통제하기는커녕 외부 사람들까지 불러들인 겁니다. 면접 대상자는 10여 명. 면접 장소에서 코로나19가 발병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그 자체를 몰랐어요. 일단 해보자 하기로 하고 친구랑 쿠팡 알아보게 돼가지고 월요일 날 면접 보고 코로나가 터졌는데 면접을 오라고 한 게 좀... 면접자들은 나중에 보건소에서 전수조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고서야 깜짝 놀라 선별 진료소를 찾았습니다. 쿠팡 측은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첫 확진자가 지난 20일 이후로는 출근하지 않아 방역만 철저히 하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적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24일에 첫 번째 환자가 나오고 나서 저희는 이제 직장 폐쇄를 안 한 게 아니고 폐쇄를 했습니다. 방역을 했고요. 25일에 면접 봤을 수도 있죠. 근데 25일에 저희가 폐쇄를 했으니까. 하지만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직장 폐쇄까지 결정해야 했던 상황. 집단 감염 우려 속에 굳이 신입사원 면접을 강행했어야 하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며 국민 모두가 우리 학생의 보호자라는 생각으로 방역 수칙을 실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물류센터 집단 감염을 들어 기업의 책임의식도 강조했는데요. 정 총리의 모두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방역 조치는 강화했지만 등교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학생들의 순차적 등교가 예정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우리 학생들의 보호자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점검하고 방역 수칙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물류센터와 같은 사업장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책임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밀폐된 장소에서 노동 강도가 높고 동료 간 접촉이 빈번한 근무 환경에서는 더 세심한 방역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에 대한 방역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2층 작업장 안전모와 사무용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그러나 신발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이라며 정정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67건의 검체를 확보해 유전자 증폭 검사를 실시한 결과 2층 작업장 안전모와 2층 작업스테이션 노트북, 마우스, 키보드 등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검체를 채취한 곳은 작업장과 휴게실, 라커룸, 엘리베이터 등 67곳이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감염자 비말이 환경에 묻어 있다가 손 접촉을 통해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이 글로벌 수요 위축에 따른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소비와 서비스업 생산은 반등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전월 대비 15.6% 하락한 반도체와 13.4% 줄어든 자동차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부문이 6.4% 줄었습니다. 여기에 광업을 포함한 광공업 전체로도 6%가 줄었는데 광공업이나 제조업 부문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월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은 의복 등 준내구재와 승용차 같은 내구재 판매가 늘며 전월 대비 5.3%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전월보다 5% 늘며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이른바 삼성고시로 불리는 삼성의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 GSAT가 코로나19 여파로 내일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치러집니다. 삼성은 실시간 모니터링과 녹화 검증 등을 통해 부정 행위를 막겠다는 방침인데 취업 준비생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매년 취업 준비생이 대거 몰린 삼성 직무적성검사 고사장. 하지만 올해는 이 풍경을 볼 수 없습니다. 삼성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번 시험을 30일과 31일 4차례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겪어본 적 없는 방식의 응시생들의 긴장감이 커진 가운데 모의 시험도 등장했습니다. 감독관은 시험을 보는 응시생의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연결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보게 됩니다.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해 응시생은 상반신과 얼굴, 양손과 PC 화면이 모두 보이게 해야 합니다. 감독관 1명이 응시자 9명을 모니터링할 예정인데 시험이 끝난 뒤에 녹화 화면을 다시 돌려보며 부정 행위가 있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 면접을 볼 때 기존 성적과 큰 차이가 있는지 다시 약식 시험을 보도록 했습니다. 만약 부정 행위가 적발되면 5년간 시험 응시가 금지됩니다. 최근 SK이노베이션과 현대자동차가 화상 면접을 도입하는 등 언택트 채용은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감염 우려를 낮출 수도 있고 또 기존 채용 절차에 들어갔던 시간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19로 본격화됐지만 현 시국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카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 중 최대 규모 대졸 신입사원을 뽑는 삼성의 필기시험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앞으로 코로나19를 계기로 채용 시장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해 음압격리치료 병실을 추가 확보합니다. 질본에 따르면 확보될 병실은 83개며 이를 통해 국내 음압병실 수는 총 244개로 늘어납니다. 질본은 올해부터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음압병실 확충 사업을 진행하며 병실을 확보해왔습니다. 국가지정 신종감염병 환자 등을 격리해 입원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로 질본이 지정하고 운영합니다.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8일까지 사업을 공모했고 총 30개 의료기관이 참여 희망 의사를 밝혀 위원회 평가를 거쳐 서울 아산병원, 삼육 부산병원 등 17개 의료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질본은 이들 기관에 3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중앙임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식약처에 렘데시비르 해외의약품 특례 수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중앙임상위원회는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폐렴 치료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대체할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렘데시비르 도입 필요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례 수입을 승인하면 긴급 도입할 수 있게 되며 현재 약품 공급이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약품을 확보하는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등록을 한 장기 체류자라도 다음 달부터는 출국할 때 미리 재입국 허가를 받고 다시 국내로 들어올 때는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등록 외국인 재입국 허가제와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 외국인이 출국한 뒤 비자 없이 한국에 재입국하려면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을 갖고 출국 전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방문해 재입국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재입국할 때는 현지에서 출국 48시간 전에 발급받은 코로나19 관련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를 받고 다시 입국하더라도 검역 당국의 방침에 따라 14일간 자가격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수도권에서만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김정기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명대를 넘고 있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수도권 인구가 약 2,600만 명인데 이렇게 인구가 밀집돼 있다 보니까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증식이나 감염을 위해서는 반드시 숙주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숙주가 많으면 증식과 감염이 용이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많이 몰려 있고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감염이나 전파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대구 고등학생에 이어서요.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학교 등은 일단 등교 중지 결정을 내린 상황인데요. 정부는 등교 수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만을 고려해 봤을 때는 등교 수업, 등교 계약을 계속 추진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부천 물류센터발 확산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아직까지 역학조사에 정확한 결과는 안 났습니다만 예. 그 시발점이 이태원 클럽발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태원 클럽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부천 물류센터로 왔고 네. 그다음에 고양 물류센터로도 가고 콜센터로도 가고 실제로는 학생들도 감염되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가족 내 그러니까 물류센터 내 어떤 확산이 가족 내 감염 그리고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얘기는 이게 학교 내 감염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등교 계약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환경에서 학교 내 감염이 발생했을 때에는 아마도 물류센터보다 더 큰 어떤 확산세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당분간은 등교 계약을 조금 보류하거나 재검토를 하는 게 적어도 수도권 내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 14일까지 박물관, 국립공원과 같은 그 공공시설은 모두 닫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이나 노래방, PC방 등은 운영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했는데요. 이 같은 수도권의 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강화 조치 물론 이제 현재 권고안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네.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운영 중단 당연히 지켜질 거라고 봅니다. 일정 네. 기간 동안은. 근데 민간 시설 지금 말씀하신 학원이라든가 PC방이라든가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권고 의무 사항이 아니고 권고기 때문에 네. 글쎄요, 이런 권고 조치가 내려지기 이전보다는 어느 정도 실효성은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만 네. 완벽한 실효성은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공시설이 아니고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등교 계약을 하다 보니까 방과 후에 학생들이 아직도 PC방이나 뭐 이런 시설들을 찾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떤 운영자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용하는 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권고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강력한 제재 조치는 동반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완벽한 어떤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운영 자체는 권고 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서 실효성에 조금 의문이 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그런가 하면 6월부터 마스크 오부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말 차단용, 우리가 수술용 마스크, 덴탈 마스크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얇은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도 내놨는데요. 아무래도 마스크 두께가 얇아지다 보면 호흡은 더 편해지겠지만 성능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말씀하신 치과용, 그러니까 덴탈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나의 비말이 밖으로 나가는 거는 일정 부분 차단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근데 밖에 있는 감염원을,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비말로부터 나한테 감염되는 거를 방어하는 능력은 좀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적절하게 때에 따라서 맞게 사용을 해야지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특히나 뭐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때에는 예. 공기 중에 감염원이 있을 경우에는 덴탈 마스크를 썼을 때에는 그 감염 보호능을 완벽하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은 좀 국민들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그 고성능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류센터발 감염 확산이 새로운 진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센터 근무자들이 이 업무 특성상 여러 곳에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접촉자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물류센터 감염 확산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근데 지금 보건당국에서 얘기를 하기는 과거 물류센터발 어떤 확산하고 과거 이태원 클럽발 확산을 비교를 하면서 이태원 클럽인 경우에는 예. 실제로 거기에 방문했던 사람들에 대한 소재나 신원 파악이 굉장히 어렵다.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다 용이하다. 그래서 방역망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면 실제로 물류센터 내에서 정규직은 굉장히 극소수고 대부분이 비정규직 그러니까 일용직 근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한 직장에만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직장을 복수로 다니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물류센터, 부천 물류센터에 초발 환자의 임상 증상이 나타난 게 5월 13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예. 확진된 거는 23, 24일로 돼 있거든요. 한 열흘 정도의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실제로 물류센터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로 집에 가고 다른 직장을 가면서 지역사회로 크게 확산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실제로 동선 파악을 한다, 역학조사를 한다라고 해도 굉장히 이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측면은 이태원 클럽발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지만 또 그거 못지않게 모호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의 물류센터발 확산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방역 당국에 따르면요, 부천 물류센터의 작업장, 안전모, 또 사무용품 등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혹시 이때 이 바이러스가 활성화된 상태로 사람들 간의 접촉을 통해서 전파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크게 가능성은 좀 없지 않느냐. 지금 검출한 거는 네. 바이러스, 그러니까 살아있는 감염성이 있는 바이러스를 검출한 게 아니고요.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검출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우리 진단검사하듯이 PCR 방법을 해갖고 유전자 증폭을 해서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작은 양의 유전자만 있어도 충분히 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이러한 어떤 주변 환경에 의한 전파, 물론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엘리베이터 탈 때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서 손 씻기를 잘 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건데요. 예. 이제 그거보다는 실제로 물류센터 내 작업장 환경이
그러니까 노동이 굉장히 무겁다 보니까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마스크를 벗는 환경 그리고 그 물류센터 내에서 어떤 휴게 공간 아니면 식당 이런 데에서 마스크를 안 쓰는 환경에서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됐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충분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호흡기에 그러니까 비말에 의한 전파가 더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주변 환경에서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얘기는 물류센터 내에 상당히 그 전파가 확산됐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물을 통한 전파보다는 비말 감염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유통기업 물류센터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방역 대책을 세우기 위한 과정인데 물류센터와 택배 노동자의 방역 대책 어떤 점에 중점을 둬야 할까요? 지금 이 물류센터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근로의 무게감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방역 지침을 어기는 사례들이 종종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거리 두기를 안 지킨 부분, 그러니까 마스크를 자주 벗는 부분, 그리고 요런 부분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물류센터에서 확산이 크게 일어났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류센터와 같은 곳에서 실제로 정부 보건당국의 방역 지침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방역 당국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비단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실제로 이런 부분이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방역 지침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관용할 건지 아니면 그거를 엄격하게 관리를 할 건지, 그러니까 후자가 더 맞겠죠. 지금 상황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 그러니까 물류센터 말고 다른 곳들도 좀 찾아내서 선제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장 내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그런 환경 조성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또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에볼라 치료제죠. 렘데시비르 국내 도입이 추진 중입니다. 렘데시비르를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식약처에 특례 수입을 신청하겠다. 방금 저희가 보도로도 전해드렸는데 이 렘데시비르 투여 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의 연구 결과, 그러니까 임상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치료 기간을 한 4일 정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리고 치사율은 7% 대비 12% 이렇게 해서 한 5%포인트 정도 낮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히 치사율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5%포인트 낮추긴 하지만 통계학적으로는 유의성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의미하진 않다. 그 얘기는 치사율이라는 부분은 이제 중증 환자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얘기는 중증 환자일 경우에는 어쨌든 치료 효과가 좀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은 치료 기간을 4일 정도 단축시키게 되면 물론 지금은 크게 어떤 입원 환자들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과거 대구 신천지 때만 해도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럴 때 빨리빨리 환자가 퇴원을 해주면 그 다음 환자들이 또 병실에 입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이 렘데시비르라고 하는 약을 구매를 해서 그러니까 처방을 하고 복용을 하려면 어떤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또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딱히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렘데시비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한창입니다. 중요한 건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치료제들을 우리가 이제 필요할 때 제때 치료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계속 임상시험 중인 대부분의 어떤 의약품들이 현재 다른 목적으로 허가가 돼 있는 의약품들을 그러니까 목적을 달리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물 재창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렘데시비르도 그렇고 약물 재창출의 하나거든요. 근데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특이적인 치료제는 아니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일정 부분 효과는 있지만 완벽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칼레트라도 그렇고 클로로킨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대체의 어떤 의약품이기 때문에 어떤 효능을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이적인 치료제를 개발을 한다면 그게 더 실제로 치료 효과에 도움이 될 거다. 근데 그 시기가 굉장히 오래 걸릴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국내외 업체들이 치료제 개발 또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임상시험에서 이 약의 효능과 안정성들이 하루빨리 검증이 돼서 신약을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50개 주 전체가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완화했지만 경제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 대란이 10주 연속 계속되면서 4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10만 명을 넘어섰고 신규 확진자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의 스키장, 2달째 멈췄던 리프트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개장 소식에 예약자들이 몰리면서 한때 리조트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플로리다의 세계적 테마파크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다음 주에 문을 엽니다. 디즈니 월드도 주정부에 단계적 개장을 요청했습니다. Our plans call for a phased reopening of our theme parks, beginning with the Magic Kingdom and Disney's Animal Kingdom on Saturday. 코네티컷주가 마지막으로 합류하면서 미국 50개 주 전체가 봉쇄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지난 10주를 합치면 4천만 명이 넘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남부와 중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엘라베마주는 봉쇄 조치 완화 뒤 폭증세를 보이며 새로운 확산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사망자도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These 16 beds are coming at a time when we need the most. Of course, there is a concern over a second wave, especially as we lift stay-at-home order. 봉쇄 조치 완화가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 속에 미국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달 일본의 고용 지표가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총무선이 발표한 지난달 실업률은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올라간 2.6%를 기록해 2달 연속 하락하며 지난 2017년 12월 이후 가장 나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일본 내 실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 명 많은 189만 명으로 석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80만 명 감소한 6,628만 명에 머물러 7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월 단위 취업자 수가 줄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2,019만 명으로 97만 명 감소해 2014년 1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내년으로 연기된 올림픽 개최가 가능할지 여부를 오는 10월쯤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IOC 관계자의 말에 대해 이는 IOC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무토 도쿄올림픽 조직위 사무총장은 최근 존 코츠 IOC 조정위원장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대회 개최 여부라는 말을 쓴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호주신문 오스트레일리아는 코츠 위원장이 오는 10월쯤이 대회 개최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토 사무총장은 코츠 위원장의 발언은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논의할 타이밍이 10월이라는 뜻으로 보인다며 이는 개인 의견일 뿐 IOC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트윗에 팩트체크 경고문이 붙은 것에 화가 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회사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용자들이 게시한 내용에 대한 이들 회사의 면책 범위를 축소해 견제하겠다는 건데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회사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우편 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자신의 트윗 2개에 트위터가 팩트체크 경고문을 붙인 지 이틀 만입니다. Today I'm signing an executive order to protect and uphold the free speech and rights of the American people. Currently, social media giants like Twitter receive an unprecedented liability.
행정명령엔 언론사가 아니라 플랫폼이란 이유로 이용자가 올린 내용에 대해 면책을 받았던 소셜미디어 회사의 면책 범위를 축소하는 새로운 규제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가 팩트체크 같은 경고를 붙이는 것은 중립적인 플랫폼의 지위를 벗어나 편집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What they choose to fact check and what they choose to ignore or even promote is nothing more than a political activism group.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이 같은 규제의 도입을 검토했지만 법률적 논란이 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처리를 미뤄왔다가 이번엔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잭 도시 트위터 최고 경영자는 앞으로도 부정확하거나 논란이 있는 정보들을 계속 선별할 것이라는 트윗을 남겨 팩트체크를 고수할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인터넷 플랫폼이 진실의 결정권자가 돼서는 안 된다며 정치인의 발언을 제한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해 적법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될 전망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음식점과 카페, 주점의 영업 금지를 풀고 100km 이상 여행을 금지하는 조치도 해제한다고 현지 시간 28일 발표했습니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봉쇄의 추가 해제를 다음 달 2일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3월 14일 전국의 레스토랑과 주점, 카페 등의 영업 중단령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1일 8주 만에 전국 이동 제한령을 해제했지만 음식점과 카페 영업 중단 조치는 그대로 두고 100km 이상의 여행도 제한했습니다. 이번 추가 봉쇄 해제로 프랑스 전역의 음식점과 카페, 주점은 거의 석 달 만에 다시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단 손님들 간의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영국 정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야외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최대 6명까지 만남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BBC 방송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봉쇄 조치 완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m 거리를 유지할 수 있으면 서로 다른 가구의 사람들이 정원이나 개인이 보유한 야외 공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는 등 좋은 위생 상태를 유지하는 한편 거리 두기가 가능하다면 야외 바비큐 역시 허용됩니다. 존슨 총리는 이 같은 변화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우리는 매우 오랫동안 즐거운 순간을 기다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또 이미 발표한 대로 6월 1일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및 6학년의 등교가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백화점을 포함한 모든 비필수 영업장은 6월 15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지난 28일 오전 기상악화로 연기된 미국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첫 유인 캡슐 크루 드래건 발사가 주말에 다시 시도될 예정이지만 기상악화로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미 연방우주군 제45 우주기상대대는 발사 예정 시각인 30일 오후 3시 22분, 한국 시간으로 31일 오전 4시 22분에 현장 기상적합 확률이 40%에 불과한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날 발사가 무산되면 다음 날인 31일 오후 3시, 한국 시간으론 1일 오전 4시에 다시 발사를 시도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지만 31일 역시 기상 조건이 좋을 가능성은 4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단 면역 형성이 요원해 보인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 스페인 마드리드 등 도시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비율은 7에서 17%에 불과하다고 각국 보건당국의 최신 연구 결과를 인용해 신문은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단 면역이 형성되려면 구성원의 60% 이상이 항체를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10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144명을 채용합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정부 출연연 2차 공동 채용을 통해 연구회와 연구회 소속 10개 연구소에서 144명을 뽑는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규모는 연구진 40명과 행정직 등 104명이며 다음 달 12일까지 온라인으로 원서를 접수합니다.
이르면 10월부터 우편물 배달 서비스에 로봇이 투입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집배원 대신 배달 로봇 등이 우편물을 배달해주는 시범 서비스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편물 배달 로봇은 대학 캠퍼스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운영되며 앱으로 우편물 수령을 요청하면 배달 로봇이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중국인을 미국 이공계 대학에서 수학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런 내용의 안전한 캠퍼스 법안을 상하원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안전한 캠퍼스 법안은 중국인들이 미국 대학의 과학이나 기술, 공학 분야의 학부나 대학원 공부를 목적으로 비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꽃은 바라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선물 같은 존재죠. 네, 특히 5월은 장미의 계절이라고 불릴 만큼 여기저기서 쉽게 장미를 볼 수 있는데요. 장미의 숨은 과학을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꽃의 여왕이라 불리며 5월에 특히 빛을 발하는 꽃이 있죠. 바로 장미입니다. 5월 셋째 주 월요일인 성년의 날에도 장미꽃을 선물하며 축하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 탐스러운 장미의 모습은 사실 오랫동안 변신을 거듭한 대가라고 합니다. 장미꽃의 초창기 모습을 알아보려면 18세기 영국 왕실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정원을 예쁜 꽃으로 채우기 위해 교배 육종 방식을 통해 꽃의 빛깔과 모습을 입맛대로 개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령 붉은색이 짙은 장미끼리 계속 교배해 더욱더 짙은 꽃잎의 장미를 만드는 방법이 바로 교배 육종이죠. 꽃잎수가 100장이 넘는 탐스러운 장미도 꽃잎이 많은 품종끼리 교배하는 방법을 이용했는데요. 교배 육종법은 이제 장미의 외모를 가꾸는 것뿐만 아니라 내실을 키우는 데도 쓰이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꽃 모양을 안정화하거나 병충해에 강한 품종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절화용 장미는 사계절 내내 꽃이 핍니다. 사계절 꽃이 피는 중국의 야생 장미종과 교배에 얻어낸 것이죠. 하지만 교배 육종으로 인한 부작용도 있는데요. 향기 없는 장미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배 육종이라는 방법 자체가 유전자를 뒤섞는 과정을 자연에 완전히 맡기는 것인 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죠. 25,00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장미를 만들어낸 교배 육종이지만 만들지 못한 장미가 있습니다. 바로 파란 장미인데요. 그래서 파란 장미의 꽃말은 불가능입니다. 오늘날 꽃집에서 비교적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파란 장미는 보통 흰 장미를 푸른색으로 물들인 것이라고 하는데요. 장미를 다른 색으로 쉽게 물들일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세관 현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한다면 꽃의 절반만 물들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먼저 꽃의 줄기를 2분의 1만큼 반으로 잘라줍니다. 줄기를 나눠 각각 맹물과 색소를 탄 물에 담가줍니다. 5시간 정도 기다리면 장미꽃의 반만 물들이는 게 가능한데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가능한 걸까요? 식물의 줄기 속에는 작은 세포로 이루어진 물관이 있는데요. 꽃이 물을 빨아들이면 모세관 현상에 의해 물관을 타고 올라가서 꽃과 잎에 골고루 전달됩니다. 줄기를 반으로 나누면 꽃잎까지 한 줄로 연결된 물관으로만 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색소를 빨아들여 꽃잎만 물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렇다면 색소가 아닌 완전한 파란 장미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비교적 간단한데요. 파란 색소를 만들 수 있는 유전자가 전 세계 장미를 통틀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파란 색소인 델피니딘이 조금이라도 함유돼 있다면
비록 꽃의 색깔이 붉은색이라고 해도 교배를 거듭함으로써 델피니딘을 많이 함유하는 계통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장미처럼 전혀 델피니딘이 없는 경우에는 교배를 반복해도 파란 장미를 만든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파란 색소를 이루는 효소 중에 플라보노이드 3와 하이드록시라제 5가 있는데 장미는 아쉽게도 이러한 요소들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란색 색소인 델피니딘 합성이 불가능한 것이죠. 즉 정확하게 말하면 장미에는 파란 색소가 없는 것이 아니라 파란 색소를 만드는 효소가 없다는 것이 맞는 말이겠네요.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많은 과학자는 파란 장미를 개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는데요. 각국의 연구가 이어졌지만 결국 파란 장미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2004년 일본 산토리에서 마침내 파란 장미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산토리는 델피니딘을 만드는 유전자를 펜지꽃에서 발견해 이 유전자를 장미의 유전자 틈새에 끼워 넣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이라는 꼽말 때문일까요? 산토리가 만든 파란 장미는 진정 파란색이라기보다는 연보라색에 가까웠죠. 파란 색소인 델피니딘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데도 말이에요. 하지만 현재까지 파란 장미에 가장 가깝다고 인정받는 품종이기에 그 상품 가치는 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파란 장미의 가격은 한 송이에 3만 원 정도로 일반 장미보다 최대 10배까지 비싸다고 하네요. 프로포즈 할 때 장미꽃을 주며 사랑을 고백하는 이유도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장미꽃의 주 향기 성분인 페닐에틸 알코올이 사람의 마음을 여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일본 바이오벤처 네이처 테크놀로지사와 호시약대의 동물 실험 결과 장미꽃은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우울증 억제 성분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장미는 제스민과 더불어 향료의 정점을 이룹니다. 조향은 장미에서 시작해서 장미로 끝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향수에서 장미의 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네요. 오늘 궁금한 에세이에서는 꽃의 여왕 장미에 대한 과학적 궁금증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장미의 변신이 이토록 무궁무진했다니 또 다른 새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궁금한 에세이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에세이였습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퍼지고 있는 지역 감염은 인천 학원 강사의 거짓말에서 시작됐죠. 또 부천물류센터는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업무를 강행해서 사태를 더욱 키웠습니다. 방역은 신뢰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